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전화로 위기 상황을 대응했다니 대통령이 무슨 스텔스기라도 된단 말입니까? 국민의 안전을 정치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동으로 정권을 위기에 빠뜨렸던 제2의 광우병 사태라도 꿈꾸고 있는 것입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서울시가 집중호우 대비를 위한 수방 시수 예산을 900억이나 삭감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과거에 좀 준비를 하셨다가 시의 그 행정권이 바뀌면서 그동안 추진을 못했던 지하 터널이라든지 재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오늘 좀 폭넓게 여러분들의 고견을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돌아온 다정의 8월 10일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서울 쪽은 비가 좀 그쳤는데 지금 이제 충청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잖아요. 300mm 이상 폭우가 예상이 되니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 저희가 영상도 봤지만요. 윤 대통령이 자택에서 호우 피해를 챙긴 데 대해서 야당의 공세가 아주 무섭잖아요. 컨트롤 타워라는 그런 말까지 나왔는데 윤 대통령은 연일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네요.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직접 사과의 뜻도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은 불편을 겪은 국민들에게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국민 안전에 대해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서울 강남 쪽에 비 피해가 컸잖아요. 이제 오세훈, 박원순, 이제 전현직 시장 책임론이 불거지기도 했는데 저희가 뉴스픽에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 시장의 과거 별칭이죠. 오세이돈이라는 그런 이름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국민의힘 상황, 어제도 저희가 이제 속보로 전했지만 여전히 어수선하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네요.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비대위 전환과 관련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13일에는 기자회견도 예고해 놓은 상황인데요. 네. 향후 대응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밝힐 걸로 보입니다. 또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친이준석계 인사들 모두 법적 대응을 만료했다고 맞아요. 하는데요. 네, 소용없었죠. 네, 하지만 네. 결국 정면 충돌을 택한 겁니다. 당내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조속히 만나겠다고 했지만 과연 성과를 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마음을 돌릴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나저나 이제 당내 혼란은 혼란이고 차기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네요. 네, 일단 어제 안철수 의원이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당권에 도전할 뜻을 시사했는데요. 오늘은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부터 고민하려 한다며 정치인은 언제나 몸이 풀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역시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도 오늘 영화 상영회를 기획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누가 뒤에 지나간 것 같은데. 자, 언제나 몸이 풀려 있다. 뭘 시켜도 잘하는 백반장을 연상케 하는 이제 그런 발언인데요. 자, 저희가 국민의힘 상황은 이따가 누가 다뤘죠, 오늘? 그 조익신 멘토가 설명을 할 거고요. 저는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먼저 들어가서 얘기 좀 할게요. 네. 네, 오늘 운영진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요. 류정화 실장이 개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돼서 며칠간은 백반장이 국회 상황실을 맡게 됐습니다. 아마 하루 이틀은 응답하라 다정회를 쉬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박마커 조멘토 백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신체커 나가서 발제 준비하면 되고요. 백반장, 네. 응답하라 다정회는 없어도 정의원들의 의견은 계속 챙겨요. 네, 물론입니다. 노안이 있는 복국장을 뭐가 있다고요? 아니 노안이 있는 신체커 왜 안 나가요? 노안이 있는 다혜 옆에 한번 서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노안이 어떤 의미인가요? 뭐 얼굴 쪽인가요? 노안이 아니면 뭐예요? 눈인가요? 네? 얼굴이에요? 얼굴이 사실 눈이? 눈이요. 노안이 아니라 동안이신데 이제 어. 노안은 사실 조멘토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그래요? 복국장을 대신해서 네. 제가 정의원분들의 좋은 의견을 회의 중에 수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네, 제가 휴대전화 이 댓글이 잘 안 보이긴 해요. 제가 노안이 있는 건 사실이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챙겨볼 테니까 백반장은 국회 상황실 좀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발제를 시작해 볼 텐데요.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수도권을 핥히고 간 비구름, 오늘은 충청권으로 내려갔습니다. 내일까지 300mm를 뿌린 뒤에 다시 서울로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틀 연속 침수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판단일까요? 하지만 정치권 공방은 더 거세지고 있는데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별이 5개, 다정회는 5시, 뉴스픽도 5개 밀고 있습니다. 신체커의 뉴스픽 5 시작해보죠.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물폭탄 충청으로, 그리고 고문 현답, MB 제외와 간섭 말라, 마지막은 반도체는 미국에서입니다. 자, 유독 더웠고, 유독 습했고, 유독 괴로운 여름입니다. 115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가 한반도의 곳곳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지금 비구름은 수도권을 지나 남쪽 충청권으로 이동했는데요. 내일까지 300ml에 달하는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자연재해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보다 더 최악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자, 예보 상황 다시 간단히 짚죠. 지금까지 물폭탄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자, 영상 볼까요? 물속에서 몇 바퀴 구르고도 차마 일어나지 못하는 여성. 네, 엉덩방아를 찢고 주저앉는 모습이 보이고요. 자, 이어서 이 계단에서 폭포수처럼 물이 흐르는 지하철 동작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여관에서 보면 이렇게 플랫폼에 물이 가득 차 있고요. 병원에서는 검사실에 밀려든 물을 막기 위해서 의료진이 고군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죠. 네, 이 강남 일대의 침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서초동 현자 사진. 참고로 전문가들에 따르면 차량 침수 시에 차 위에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 그러니까 현자의 판단이 옳았다고 하는데요. 키관이 이미 잠길 정도라면 네. 사실상 차량은 포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물을 헤치고 대피를 하는 것들이 어렵다면 오히려 차량의 가장 높은 지붕이나 이런 쪽으로 올라가셔서 네. 오히려 구조를 기다리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물폭탄은 충청에 자리 잡았습니다. 떠밀려온 쓰레기에 배수로가 막히고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청 남북도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됐고 일부 지역엔 산사태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300ml가 더 온다고 하니까 잠시 후에 대전 현지 상황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대로 한반도를 빠져나가면 좋으련만 얄궂게도 이 비구름이 다시 서울로 올라옵니다. 다음 주까지 예보 상황 보겠는데요. 11일 내일 다시 많은 비를 뿌린 뒤에 금요일에 반짝 해가 나고 이 주말은 다시 흐림, 그리고 광복절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렇게 강한 비가 다시 예상됩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에서 사망 9명, 실종 7명, 부상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주택과 상가 침수는 2,676동이 발생했고 피해 발생 2,800여 건 중에서 2,637건이 응급복구 완료되어서 94.2%의 복구 완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호우로 서울에서만 5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관악구 신림동의 한 주택에선 발달장애 가족 3명이 집안에 고립된 채 숨지는 비극이 일어났는데요. 이 외신에서는 영화 기생충의 배경이 된 반지하 주택을 발음 그대로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는 사실도 보도했습니다. 야, 근데 여기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 미리 대피가 안 됐나 모르겠네. 순식간에 저 땅이 터져서 폭포수가 순식간에. 순식간에 돌아. 네. 터져가지고. 어저께 밤 10시 전에 집중력은 한 400ml가. 그 전에 여기는 한 8시 양쪽이 20분 터져버리니까 반쯤에 한 번에 그냥 쳤어요. 돌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 올라온 게 1시간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1시간이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수확되면 한 10분도 15분도 안 걸렸어요. 네, 실종자 수색 작업도 한창입니다. 먼저 이틀 전 서초구에서 맨홀에 빠져 실종된 남매를 찾는 작업이 긴박하게 진행 중입니다. 반포천으로 연결되는 도로의 맨홀 뚜껑들을 일일이 열어 수색 중인데 폭우로 물이 많이 찬 데다가 유속이 빨라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 지하 주차장에서 급류에 휩쓸린 40대, 교대역 상가 지하에서 휩쓸린 50대를 찾는 작업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실종 사고들 모두 대한민국 인프라의 중심 강남 일대에서 발생했습니다. 강남역 침수, 우면산 산사태 등 2010년 이후 12년간 5번의 침수 사태를 겪어야 했는데요. 이 맨손으로 배수로 뚜껑을 들어 올린 용감한 시민, 강남역 마동석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승용차가 시동이 꺼져서 멈추는 바람에 어떻게 할 수도 없이 그냥 닫혀버린 거예요. 앞차가 멈춰버려서. 네네. 그래서 한 5분 만에 차가 끝까지 차가지고 네. 또 창문으로 해서 탈출을 했어요. 창문으로 나오신 거예요? 자, 일단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이 서울 지도를 보시면요. 채 100ml가 오지 않은 은평구와는 달리 동작, 서초, 강남, 송파, 과닭 모두 300ml 넘겼습니다. 특히 동작구가 심각했고요. 자, 그리고 이 중에서도 강남역 일대는 서초 역삼에 비해서 지대가 17m 이상 낮은 항아리 형태라 물이 쉽게 고인다고 합니다. 당연히 대책을 내놨어야겠죠. 수마와의 악연으로 오세이돈이라는 별명까지 붙은 오세훈 서울시장. 2011년 재임 당시 강남역 등 상습 침수 지역 7곳에 대심도 빗물 터널을 짓겠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 취임 후 과도한 토목 공사를 멈춰야 한다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양천구 신월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계획이 취소됐는데요. 오세훈 시장님께서 과거에 좀 준비를 하셨다가 시의 그 행정권이 바뀌면서 그동안 추진을 못했던 우리 침수조, 배수조와 박원순 시장도 대책 내놨습니다. 재임기이던 2015년 시간당 95ml 수준의 폭우를 대비하기 위해 반포천까지 터널을 뚫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2022년 현재 공사는 상당 부분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번 비는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냐 저희 취재진이 질문을 하자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설계 범위를 넘어서 불가항력적인 수준으로 너무 많은 양의 비가 와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세훈 시장 체제가 된 지난해 서울시가 올해 수해 방지 및 치수 예산을 900억 원 가까이 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10년간 가장 적은 예산이 배정된 거죠. 또 서울시 재난대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안전총괄실의 실국장이 모두 비어 있습니다. 예산과 인사 두 축에서 모두 구멍이 난 셈입니다. 다만 서울시 측은 올해 예산의 경우 서울시 의회에 4,450억 원을 제출했지만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가 284억 원을 삭감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 결국 피해의 책임 소지를 놓고 내탓 공방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재난 관련 대책은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꾸준히 그리고 미리 대비해야 하는 장기 사업입니다. 이 가뜩이나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 규모가 점점 더 커지는 양상인데요. 서울시든 시의회든 대비태세가 안일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게 기후변화의 한 단면입니다. 느닷없이 올해 45도 기온을 깬다거나 눈이 1m 넘는 눈이 왔다거나 비가 내리면 그 폭우의 빈도가 늘어날 것이다. 극렬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입니다. 자, 두 번째 픽으로 가겠습니다. 네, 우문현답. 네, 어리석은 질문과 현명한 답변 말고도 다른 뜻이 있죠. 바로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서울에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난 8일 밤 윤 대통령은 서초동 자택에서 상황을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직접 피해 현장을 방문했죠.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집중호우로 옹벽이 무너진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행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철저하게 안전진단을 하고 옹벽 철거 그리고 재건축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안전을 정부가 책임질 테니 정부를 믿고 기다려달라고 여러 번 당부를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주민센터로 대피한 아파트의 주민들도 직접 만났습니다. 임시 거처에 머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확실하게 지원하겠다. 특히 정부를 믿고 기다려달라는 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모든 공직자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호우 피해 관련 첫 사과도 내놨는데요. 어제 현장을 찾았던 신림동 반지하 일가족의 사망 사고를 언급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어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집중호우로 고립돼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정부를 대표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윤석열 정부의 재난 대응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야당에서는 폭우 첫날인 8일 윤 대통령의 자택 지휘를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이 고립됐다, 폭우에 출근도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 맹공을 퍼부었죠. 취임 전 무조건 대통령실과 관절을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고집이 부린 참사입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정면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고립돼 못 나간 게 아니라 여러 상황상 나가지 않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오히려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경호를 받으면서 나가는 게 맞느냐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은 새벽까지 실시간 보고를 받았고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들부터 실시간을 보고로 받고 계셨고요. 컨트롤타가 부재했다라고 프레임을 쓰는 것은 무책임한 공격이라는 거죠. 혹시 앞으로 이런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또 퇴근을 하시는 겁니까? 비가 온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합니까? 폭우 피해가 발생했다면 모르지만 대통령께서 퇴근을 하실 때는 저희들도 다 일상적으로 어제 저녁 약속도 있고 다 가고 있었습니다. 강승규 수석, 야당의 공세를 향해 국가적인 재난을 정쟁 삼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퇴근길에 폭우 피해가 발생했다면 몰라도 이 말은 정정이 필요해 보이죠. 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벌써 침수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네, 퇴근길에 침수가 시작됐다.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을 놓고 야권은 심각성을 알고도 퇴근했다는 걸 자인한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잘못을 바로잡긴커녕 억지 주장으로 변명만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외국을 나가시거나 대통령이 어디 계시는 곳이 상황실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옳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들의 청사는 대통령께서 또는 현장에서 지휘하기를 바라는데 차를 돌려가지고 그 상황실에서 좀 진두지휘를 했으면 이런 논란이 안 벌어지는 거 아닌가요? 제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이에요. 비서실이나 경호처가 대통령을 잘 못 모신다. 네,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은 경호가 문제면 경호를 최소화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첫날 불거진 논란에 이틀째 바삐 찾은 현장 행보도 또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발언도 빛이 바랜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논란 예기치 않은 집중호우처럼 윤 대통령에겐 예기치 못한 악재가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두 번째 픽 여기서 정리하고 나머지는 들어가서 전하겠습니다. 네, 왜냐고요? 워낙 호우 피해가 중요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제가 원고 분량 조절에 대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얼른 들어가죠.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신혜원 체커가 가끔씩 원고 분량 조절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니까 다룰 뉴스가 많아서 아마 그런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이제 수도권이 아닌 충청권에 지금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고 충북 지역 상황이 좀 심각하다는 그런 얘기가 좀 들리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를 이어가기 전에요. 저희가 현장 상황을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진행을 할 텐데요. 지금 이제 취재 기자가 충청북도에 나가 있는데 취재 기자로부터 현장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재 기자가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요. 지금 이제 뒤로 보이는 곳이 물에 잠긴 걸로 보이는데요. 충청권 피해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제가 있는 곳이 충북 청주도심 가운데를 흐르는 무심천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무심천 바로 옆에 있는 하상도로가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도로가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요. 청주시가 오늘 새벽부터 6.5km 전 구간을 막았습니다.
청주에 오늘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104mm의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충청권 전역에 호우특보도 발효 중이어서 강한 빗줄기가 현재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30mm가 넘는 비에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한 소주 공장 지하 창고가 잠겼고요. 대전의 한 숙박시설과 충남 공주 상가 지하가 물에 차기도 했습니다. 대전의 한 주택 마당에 물이 차오르긴 했는데 이번 비로 집이 잠긴 곳은 없었습니다. 충남북과 대전, 세종에 모두 7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요. 대부분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였는데 다행히 다치거나 숨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네, 저도 며칠 전에 이번 비의 무서움을 직접 체험을 했는데 정말 위협적인 폭우더라고요. 충청 지역은 내일과 모레 얼마나 더 비가 내릴 거로 보입니까? 네, 오늘 시간당 30mm가 넘는 비가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내일까지 많은 곳은 30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돼 있는데요. 오늘 밤 이 비구름은 다시 서울 쪽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남북으로 좁았던 폭이 넓어지면서 이 충청권에도 계속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언제든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한 번에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 더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 무심천에서 JTBC 정영재입니다. 네, 정영재 기자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제 비가 왔다 안 왔다 하지만 이제 오늘과 내일 충청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일단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정 기자도 중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비구름이 다시 또 서울 쪽으로 올라가면서 내일은 서울에도 비가 온다는 거죠? 네, 내일 서울 비롯한 수도권에 비가 내리고요. 금요일에 반짝 해가 났다가 다시 주말에는 흐려집니다. 그리고 광복절인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사흘 정도 다시 또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네, 자 3픽으로 가기 전에 아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치권 공방을 다뤘는데 오늘 논란이 된 또 하나의 사안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윤 대통령이 이제 폭우 피해 현장을 점검한 그런 사진들을 모아서 대통령실에서 카드 뉴스를 만들었죠. 그 카드 뉴스 관련한 논란이 정치권에서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특히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신림동 사고 현장을 방문한 사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그 사진인데요. 그 사진이 담겨서 논란이 컸는데 민주당에서 일단 논평을 냈죠. 만행과 후안무치라는 그런 표현을 썼고 조국 전 장관은 참극 현장에서 찍은 홍보 사진을 보니까 소름이 끼친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대통령실도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참사 현장이라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다면서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싶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드 뉴스는 아마 내렸거나 아마 곧 내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3픽으로 넘어가야죠. 세 번째 픽은 누가 준비했어요? 네, 세 번째 픽은 제가 백반장이에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을 주실까요? 네, 어제 응답하라 다정회에서도 제가 정 의원분들의 의견을 받았었는데요. MB 제외입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에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를 제외하는 걸로 가닥이 잡혔다는 소식인데요. 어제 응답하라에서도 여론이 다소 부정적이었는데 대통령실도 이 점을 고려했다는 평가입니다. 결국 어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MB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사면 배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사면심사위원회 열리는데 어떤 기준으로 정하실지 생각하신 거예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사면심사위원회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멘토. 네. 딴 생각하고 있어요? 예, 잠깐 좀 생각을 하다가 무슨 생각? 제 내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훈수를 좀 뒀는데요. 윤 대통령이 지지율이 바닥이라고 8.15 대사면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 참 소극적이고 안이해 보인다면서 제가 고민한 부분입니다. 이게 뼈 때리는 지적을 했는데 지지율이 더 내려갈 일이 있나요? 라고 반문을 한 겁니다. 대통합 차원에서 MB와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하는 게 맞다고 주장을 한 건데요. 이 지지율 언급, 윤 대통령으로서는 좀 씁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지지율이 더 떨어질 거라는 이유를 들어서 사면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 떨어질 때가 있느냐라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면심사위원회의 결론을 대통령이 뒤집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전반적으로는 이제 MB를 배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마커, 다음 픽은 박마커가 준비했다면서요? 네, 그 신체커가 원고 분량 조절을 실패했다고 저한테 또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픽이 간섭 말라입니다. 어제 이 중국 칭다오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는데요. 우리 정부가 이제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중국에 통보를 했죠. 다만 이 국익에 따라 판단한 거고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이 점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이에 중국이 이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5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를 했는데요. 내정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서로의 중대 관심 사항을 배려해야 한다는 미국을 견제한 듯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대만 문제를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픽은 제가 하겠습니다. 중국 견제에 나선 미국발 소식인데요. 네, 반도체는 미국에서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2,800억 달러, 약 366조 원을 반도체에 투자하는 반도체법에 서명을 했는데요. 반도체 시설 짓는 거, 연구 인력 개발을 지원하는 거,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공장 짓는 기업에게 무려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만의 TSMC나 우리나라 삼성전자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대신에 조건이 있는데 지원받는 기업은 중국에 10년간 투자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신혜원 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뭘까요? 네, 원픽 꼽기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속보가 들어왔어요? 제가 아까 그 수해 폭우 피해 관련해서 그 실종자 수사에 관련해서 맨홀에 빠진 남매를 언급했었는데, 실종된 남매. 네, 그 이제 동생인 40대 남성이 지금 사망한 채 숨진 채 발견이 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안타까운 있습니다.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원픽도 꼽죠. 네, 원픽 꼽겠습니다. 이 물폭탄 충청 갔다 서울로 대통령의 우문현답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 전환의 전 대표죠. 비대위 전환에 발발하면서 결국 법원에 효력정지 간처분 신청을 오늘 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선 간처분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대표 주변에서는 이 대표가 멀리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일단 전직이긴 하지만 당대표가 당을 상대로 소송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이 대표 전직이 아니에요? 왜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 아직까지는 당 대표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보도에서는 대표, 전 대표가 섞여서 나오는 나오고 거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자, 하지만 이 대표는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을 조익신의 정치인사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결정했죠. 이준석 대표가 예고했던 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절대 반제에 눈이 멀었다고 나를 세웠는데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비대위를 강행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이 대표를 쫓아내는 일이 수해보다 중요한 비상 상황이었느냐 하는 비판, 정치권 안팎에서도 나왔었죠. 이준석 당대표라는 사람을 쫓아내기 위한 비상 상황이었잖아요. 인위적 비상 상황을 설정한 거잖아요. 사실상 보면. 최소한 좀 집권 여당이라면, 생각이 있는 당이라면 자, 지금 나라가 어렵고 국민이 이제 힘들어하시니까 전국위원회 좀 뒤로 미루자. 3일 정도 좀 뒤로 미루자. 우리 일단은 어려운 위기 극복에 우리 집권 여당의 모습을 좀 보이자. 그게 맞지. 거기서 전국위원회 모여가지고 지금 그 ARS를 투표할 때입니까? 이 대표, 나는 다르다는 듯 조용히 전자소송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사안의 급박성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수해에 마음 아플 국민들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대표 이번 가처분 신청을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컸죠. 이 대표와 가까운 선배 정치인들도 애써 만류를 했는데요. 당을 대표는 가장 역할이 크고 지분이 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장이기 때문에. 근데 그 가처분이라는 걸 딱 일단은 하면 이게 져도 진 게 아니고 이겨도 이긴 게 아니거든요. 당이 더 큰 혼란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대표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당대표가 당을 상대로 소송한다는 것 자체가 이 국민들 앞에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모양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해법으로 이 대표가 물꼬를 틀었으면 좋겠고. 당내 2030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대표와 별개로 법적 대응에 나서려던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결국 한 발 물러섰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는 선한 동기로 가처분을 건다면 물론 그것이 선한 동기겠지만 그로 인해서 기각이 된다든지 인용이 된다든지 당에 혼란이 발생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정치인이 과연 졌을 때 제가 어떤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대표가 선무공신이라고 칭찬을 했었던 박민영 대변인. 역시나 이 대표의 앞날을 걱정하며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떤 행보를 이어갈 것이냐에 대한 딜레마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의 임기가 5년 가까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강대강으로 계속해서 붙는다는 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이 대표만의 부담은 아닙니다. 이 대표의 헤어질 결심, 이해관들이 함께 따라 나서기엔 앞으로 5년이라는 시간이 버거울 수 있겠죠. 이준석이냐 윤석열이냐라는 식으로 양자택일을 이렇게 들이미는 상황이라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준석 대표 옆에 서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일까요? 박민영 대변인, 대통령실 청년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합니다. 미우나 고우나 5년을 함께할 우리의 대통령이라면서 말입니다. 박 대변인을 영입한 사람, 이 대표가 박 대변인을 성무공신이라고 지켜 세우면서 호성공신이라고 나를 세웠던 강인선 대변인이라는 건 안 비밀입니다. 어차피 선조를 모시기는 매한가지라는 걸까요? 이 대표도 가처분 신청의 정치적 부담 충분히 알고 있을 듯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가겠다는 이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처분 신청을 안 내게 되면 그 결국은 이 부당한 것을 내가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걸 항의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기든 지든 간에 일단 내놔야 된다. 윤핵관들이 이준석 대표를 물러내게 하고 다시 한번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을 장악했다는 신호를 주는 순간 저는 당은 정말 그 더 큰 혼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표가 끝까지 대응하는 것은 윤핵관들이 전면으로 못 나서게 하는 마지막 그 포석이다. 자신의 포석이라는 것도 생각이 돼요. 일단은 본인의 정치적 명분과 윤핵관 응징이 주요 이유로 꼽힙니다. 당내에선 가처분을 취소하고 통큰 메시지를 내는 게 오히려 명분과 실리를 챙기는 방법이다, 이런 조언도 나오는데요. 이 당을 위해 선당우사하라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여러 선배들의 조언을 받아들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 테니 탈당하지 말고 젊은 사람들 더 많이 입당해달라. 이런 메시지 내게 되면 오히려 중진 의원들이 한 방 맞게 되면서 이준석 달리 보이네라는 여론이 생길 거거든요. 눈 이의가 확실한 이 대표 스타일은 아니죠. 이 대표가 생각하는 최상의 그림은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이준석 대표의 빙의해서 생각해보면 가처분이 인용되면 그날로 당대표를 그만둘 겁니다. 인용되는 것으로 이제 모든 난리가 내가 옳았음이 입증되면 당대표를 던지고 자 리셋 처음부터 라고 하면 지금 국민의힘에도 안 따를 도리가 없게 되는 거고. 다만 가처분이 인용이 돼야 가능한 시나리오겠죠. 당내에선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 2등을 거치며 절차적 정당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 데다 법원이 정당의 정치적 판단을 존중해온 판례가 있다는 겁니다. 비교적 정당의 정치적인 행위는 법원으로 이렇게 법의 잣대로만 하지는 않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의결을 했고 전국 상임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런 것들이 그 법적 자태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잖아요. 정치적인 판단을 존중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비대위가 12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죠. 법원이 그 전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이 대표는 앞서 13일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한 주간의 동향들을 잘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서 응축된 메시지 13일 날 사자우를 토해낸 다음에 13, 14, 15 정치적 뉴스가 없는 그 시간대를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로 도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생각이 아닌가라고. 광복절 휴일 뉴스 헤드라인. 이 대표의 사자우로 도배가 될지 아니면 기각 소식으로 도배가 될지는 법원이 언제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에 달려있을 듯합니다. 그러면 비대위를 할 건 뭐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가 하면 되지. 비상 상황이라며 비상하게 띄운 주호영 비대위. 일단 비대위 전환에만 급급했던 걸까요? 정작 중요한 역할이나 임기에 대해선 사전에 논의가 된 게 없죠. 이른바 관리형 비대위냐, 혁신형 비대위냐를 놓고 또다시 논쟁이 붙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혁신형 관리 비대위로 자칭 명명을 했는데요. 우리 비대위는 혁신과 변화를 꾀하는 함과 동시에 전당대회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비대위의 성격을 지어라면 혁신형 관리 비대위다 이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주 비대위원장의 속내는 혁신의 방점이 찍혀 있는 듯합니다. 혁신형이냐 관령이냐 비대위 임기, 그러니까 차기 전대 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주 비대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전대론과 내년 초 전대론 가운데 이 후자의 힘을 실었습니다.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니까 정기국회는 중요한 국정감사 예산심의가 있는데 거기에 여당이 전당대회를 한다고 소홀히 해서는 되겠느냐. 다만 당권 주자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당내 대표적인 조기 전대론자죠.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의 곧 새 지도부가 출범한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비대위원장이 선출된 당대표를 상대하기엔 애로사항이 많다면서 거듭 조기 전대를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도 주호영 비대위가 해야 할 일은 전대 준비라고 못을 박았죠. 어디까지나 관리형 비대위라는 겁니다. 당의 혁신도 선출된 권력이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전대 시기 역시 국정감사 기간을 피해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정감사가 이제 9월 말 10월 중순 정도까지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그런 국정감사 기간을 피해서 좀 더 빨리 하자는 게 아마 그 몇 분의 생각이신 것 같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정기국회를 아예 다 끝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중간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당대회 시기 문제를 놓고 당이 또다시 시끄러워질 듯한데요. 이와는 별개로 당권 주자들의 본격적인 몸풀기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중도와 보수가 통합을 해서 실용적인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사회적인 약자를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그래야 대중정당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을 하는데 저는 제 역할이 있다면 저는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리가 요구한다면 결국 그 자리에 제가 적합하다면 어떤 자리를 갈 때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고민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좀 고민하려고 합니다. 차기 당대표로 누가 가장 적합하냐?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유승민 전 의원이 23%로 선두를 차지했고요. 이준석 대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당내 대표적인 반윤계 인사가 1위와 2위를 나란히 차지한 겁니다. 이른바 윤핵관들의 이름은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래프 공간이 조금 모자라서 이 기타에 넣어놨습니다. 정진석, 권성동, 장제원 의원 2%대 지지율로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했습니다. 이 권성동 원내대표 차기 전당대회 출마는커녕 당장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도 크죠. 권성동 원내대표도 또 검수완박의 어떤 합의를 봐줬던 문제, 또 구급 공무원을 최저임금과 연계시켜서 한 발언의 문제, 또 최근에 대통령의 문자 유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이 돼서 이런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이런 비상 상황이 오기까지의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도 없다 할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민들이 바라본 이번 국민의힘 내홍의 원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에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비대위 전환으로 사실상 대표직을 상실했죠. 권 원내대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천일조 정책위의장은 임기가 있다면서 권 원내대표를 감쌌는데요. 원내대표는 임기가 이렇게 있는 의총에서 의원들에 의해서 뽑힌 거고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고 또 당과 대통령실하고 여러 가지 가교 역할 같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때에 의원들께서는 그래도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일할 수 있도록 좀 더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글쎄요. 이준석 대표는 의총보다 권위와 단위가 훨씬 큰 전당대회에서 선출이 됐죠. 그럼에도 임기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권 원내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재신임 절차는 밟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당내에서 뭐 권성동 원내대표 재신임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보니까 저는 뭐 그런 절차를 한번 거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일종의 이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좀 더 본인이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정당성도 가질 수 있고요. 네. 권 원내대표, 과연 스스로 재신임 절차를 밟을 생각이 있을까요?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네. 자, 이준석 대표가 결국 가처분 신청을 오늘 했습니다. 지금 이제 12일에 비대위 구성을 하기 때문에 법원이 뭐 통상적이라면 그 전에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제 정치권의 예상이긴 합니다만 뭐 법원이 꼭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지금 이제 13일에 기자회견도 예고돼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 문제라서 그 사안 자체가 아주 복잡하지는 않다는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네요. 12일이 금요일이죠. 금요일이니까 정치부회의 하는 동안에 속보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아 그리고 그 이준석 대표가 13일에 그 기자회견을 하면 광복절 연휴 뉴스가 이제 뭐 관련 뉴스로 도배될 거다라는 그런 예측도 있었는데 말 나온 김에 제가 기쁜 소식을 전하면요. 15일 광복절에 정치부회의 합니다. 백반장 합니다. 네, 좋죠. 박수를. 네, 기분 좋죠. 네. 네, 기분 좋죠. 네. 어쨌든 뭐 그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 해도 저희가 관련 뉴스를 15일에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백반장은 마음 편히 출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비대위 구성할 때 이른바 윤핵관들은 배제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 인선과 관련해서 윤핵관 등의 시비에서 자유롭게 비대위를 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제는 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분들은 비대위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인 셈입니다. 이 주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 구성은 9인 체제로 하겠다는 구상도 전했습니다. 외부에서 2~3명, 여성도 1~2명을 모실 생각이라고 합니다. 네. 자, 요즘 이른바 윤핵관 중에 눈에 띄게 목소리가 커진 인사가 있죠. 장제원 의원은 최대한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철구 의원이 상당히 적극적인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여론조사 기관에 성향을 거론했는데 논란이 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추동력을 악화시키고 힘을 빼서 정부가 올바로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론조사 기관의 성향을 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하는 설문을 봤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분들이 하는 걸 갖다가 전부 다를 갖다가 부정적으로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분들의 면면을 보면은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인지 전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국정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를 조사기관의 탓으로 돌린 겁니다. 이 의원은 이전 정부의 수사, 적폐청사를 못해서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주장도 함께 내놨습니다. 네, 광복절에 그 회의를 연다고. 모든 정권이 정부 출범 초기에 이 지난 정부에 대한 단죄를 하고 또 평가를 하면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사법 처리를 해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언론과 그다음에 또 이 제보자들에 의해 가지고 드러나 있는 많은 현상들이 있는데 제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다. 네, 광복절에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뭐 정 의원분들이 저를 많이 비판하고 있는데요.
뭐 백반장이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욕할 거다 뭐 이런 정혜원 분의 의견도 있었고요. 다른 반장들 표정이 안 좋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이제 직접 보진 못해가지고. 왜요? 근데 아까 백반장이 그 리액션이 영혼이 없었는지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급격하게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네. 아닌데 뭐 그대로인데요. 한 100명이 지금 나갔습니다. 100명? 확인했거든요. 네. 알았어요.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아마 저한테 실망해서 나갔을 거예요. 100명이 나갔다면. 아마 저녁 식사를 하러 가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자, 어쨌든 그 뭐 정확한 원인 진단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나경원 전 의원은 인사 문제를 원인으로 꼽았다는 거죠? 네, 나경원 전 의원은 인사는 만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정 지지율이 떨어졌다면서 인사가 망사, 그러니까 인사가 망했다고 꼬집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을 꼽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결국 했고 조금 전에도 잠깐 얘기해봤습니다만 비대위 출범 전인 11일 또는 이제 비대위가 구성되는 12일 정도의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이 있죠. 그런 전망이 있기는 했었는데요. 일단 비대위 출범이 12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비대위 출범 전에 그러니까 한 11일쯤에 좀 네, 이제 결과가 나왔으면 하고 바랬을 텐데 조금 전에 신문기일 일정이 잡혔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신문기일이 네, 다음 주 수요일인 17일 오후 3시에 진행 예정이라고 그럼 하고. 광복절 이후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 결과가 훨씬 더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비대위 출범 한참 후에나 이제 네.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셈이어서 네. 이준석 대표로서는 조금 더 난감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네. 근데 속보가 나왔는데 좀 빨리 얘기해 주죠. 정말 방금 나왔습니다. 아, 방금 나왔어요? 직전에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저는 또 조멘토한테 일부러 얘기 안 한 줄 알고. 아, 방금 나왔어요. 네, 막 나왔습니다. 네. 자, 지금 나온 속보를 뭐 통해서 저희가 뭐 유추를 해보자면 일단 이준석 대표의 13일 기자회견 때는 이제 결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이준석 대표가 일정을 또 변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당겨달라고 요청을 뭐 다시 할 수 아마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준석 보입니다. 대표가 기자회견 일정을 조정할 수는 네. 있겠죠. 네, 관련한 속보도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준석 가처분 신청, 주호영 비대위 전대시기 논란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백다혜 반장의 국회 상황실로 갑니다. 경찰이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논란이 됐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인데요. 이재명 의원 측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지만 법인카드 유용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을 둘러싼 논란도 현재 진행형인데 조금 전 속보가 나왔죠. 숙명여대 동문단체가 자체 검증한 결과 표절률이 48%에 달한다는 겁니다. 오늘 상황실에선 김혜경, 김건희 두 인물을 중심으로 뉴스를 정리했습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부족함으로 생긴 일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난 대선 당시 나란히 고개를 숙였던 두 사람. 하지만 겨울이 지나 여름이 된 지금에도 두 사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낸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이 의원 측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찰이 소명을 요구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해명도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경선 후보자 캠프는 기부 행위 등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후보자나 배우자가 타인과 식사를 함께할 경우 대접받지도 않는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김 씨는 나머지 3인분 식사비가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에 의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현장에서 제보자도 보지도 못했다. 20대 대선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는 오는 9월이면 끝납니다. 경찰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8월 중에 끝내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지난 3일 경찰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모 씨를 소환 조사했고 김혜경 씨 소환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물론 이재명 의원과 부인 김혜경 씨를 둘러싼 경찰 수사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뿐만은 아닙니다.
어제는 이른바 옆집 비성캠프 의혹과 관련해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자신과 부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모든 영역에서 자신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전쟁터로 끌려 나온 가족들 생각하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빨리 너무 멀리 왔다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이 발언은 지난달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던 참고인 김모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 나왔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 의원 수사 관련자들이 숨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공세를 퍼부었는데요. 대장동 게이트, 변호사비 대납, 법인카드 유용 등 하나같이 파렴치한 범죄적 의혹이다. 그리고 의혹마다 의문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를 계속하고 싶다면 이런 의혹부터 해명해야 한다. 도저히 우연이라고 하기엔 믿기 힘든 마치 저승사자 보는 듯한 오싹함마저 느끼게 된다. 이 의원과 김혜경 씨를 둘러싼 의문스러운 죽음의 행진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진실규명을 촉구한다. 자신에 대한 공세가 계속되자 이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무속 논란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숨진 참고인과 자신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면서 반박했습니다. 나라가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검찰, 경찰에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언론과 검찰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러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만 이 의원의 해명은 더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김모 씨가 운전기사 역할을 했던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이 의원 측은 김혜경 씨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전혀 다른 인물, 없는 인연을 억지로 만들려는 음해와 왜곡이라면서 반박했는데요. 하지만 선관위 제출 자료를 통해 김모 씨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배우자실에 선행 차량을 운전했을 뿐이라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논란에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민주당 당대표 경선 경쟁자인 박용진, 강훈식 의원, 이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사법 리스크 언급은 피하고 있지만 오락가락하는 모습인 해명에 대해서는 즉각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식의 해명은 해명이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의혹을 더 증폭시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된 진실공방 속에서 오히려 민주당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해명이 오락가락하고 국민의 상식이 부합하지 않는 반박으로만 일관하게 되면 오히려 당의 입지를 더 축소시키는 것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고요. 경찰과 경찰의 그런 엉뚱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같이 반박할 수 있습니다만 사건과 관련된 해명은 분명하셔야 되고 국민 상식에 부합해야 된다. 오는 28일 민주당은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죠. 경찰은 전당대회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당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논문 표절 의혹이 일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표절 피해 당사자는 직접 인터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논문 분량으로는 3쪽 정도 되고요. 예.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시작되는 첫 부분입니다. 근데 세 쪽이 거의 똑같다고요, 내용이? 네, 거의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다 이 정도 수준.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표절 아니에요, 그러면? 완벽히 표절입니다. 관련해서 국민대 교수들과 학계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민대의 결론을 두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물론 이제 논문의 내용도 부실하지만은 그 내용보다는 지난 1년 동안의 검증 과정을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초등학생한테도 이거 판정해봐라 하더라도 판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명백한 이제 표절 논문을 이렇게 이제 꼬면서 결론을 표절 아닌 것으로 마치 이제 똑같은 거예요.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안 의원은 지난 8일 민주당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민대 임홍재 총장을 찾아가서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문을 재검토한 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국민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안 의원은 임 총장의 답변과 태도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제도 총장님의 어떤 답변 태도라든지 자세가 상당히 좀 특이했어요. 그분 스스로 뭐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구나. 아무리 이제 사학이라도 총장한테 결정 권한이 주어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총장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못한다고 하면은 그 총장 위에 또 다른 학내 권력이 있는 것이죠. 총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런 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표절 조사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국민대 측은 아직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교육부의 업무 보고가 진행됐는데요.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해서 표절은 있었지만 연구윤리 위반은 아니다. 이런 면죄부를 발부한 거 아시죠? 교육부는 이렇게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받고 실상을 파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책임이 있는 기관입니다. 네, 하지만 여당은 과도한 정쟁화라면서 대학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사회적, 도덕적 비판이나 비난이 있을 수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교육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재명 후보나 조국 전 장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논문 표절이나 이런 부분에 일제 관여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교육부에서는 사퇴한 박순애 전 장관을 대신해서 장상윤 차관이 출석해 업무 보고를 진행했는데요. 교육부는 재차 국민대의 판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저희는 대학의 검증 시스템 자체를 일단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저희는 대학의 판정 결과를 존중해 왔습니다. 조사위원회별로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디를 대상으로 했는지는 저희가 그것까지 들여다보는 거는 자율성 침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한편 숙명여대에서도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져서 예비조사가 진행됐죠. 하지만 연구윤리위원회가 아직 열리지 않아서 본조사에는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일에는 국민대 교수 총회가 예정된 만큼 논문 표절 의혹을 둘러싼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논문 표절 논란 외에도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공사를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 콘텐츠의 후원업체가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중 워낙은 이제 8월 10일경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 그리고 관저공사 수조 특혜, 까도 수도 없이 나오는 국회 운영위가 지금 국민의힘 사정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국정조사 요구를 내일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경찰 법카 의혹 김혜경 출석 통보, 김건희 논문 논란도 가열. 네, 자 상황실 발제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을 다뤘는데요. 숙명여대 동문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숙명여대 졸업생으로 구성된 민주동문회에서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을 검증을 한 건데요. 표절률이 54.9%로 나타났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표절률이 심각하다고 판단돼서 부정행위 내용과 증거를 학교 측에 제보를 했다면서 학교가 본조사를 열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가 아닌지 소송 여부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조금 전에 이제 이수진 대변인의 발언도 들어봤는데 민주당이 관저공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원래 오늘 제출하겠다고 했었잖아요. 네. 연기됐다는 거죠? 네, 호흡기회로 국가 재난 상황인 만큼 일단은 민생에 우선을 두겠다라고 했고 적절한 시점에 다른 야당과 협조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연기는 됐지만 아마 조만간 할 걸로 보이는데 내용은 어떤 거예요?
네, 지난 2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인데요. 한 업체가 12억 2,400만 원의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업체가 김건희 여사의 사업체였던 코바나 콘텐츠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입니다. 2016년과 2018년에 코바나 콘텐츠가 주최한 전시회 후원사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종 업체가 결정되기까지 너무 시간이 짧았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때. 네, 공고부터 낙찰까지 2시간이 49분이 걸렸다고 알려졌는데요. 이제 해당 업체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김 여사가 팔로우하고 있다고도 전해졌습니다. 또 이 밖에 이제 리모델링 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한 중견 업체도 이 코바나 콘텐츠가 주관한 전시회를 후원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네. 현재 민주당 의석수를 볼 때 일단 국정조사를 밀어붙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일단은 해석은 되는데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이에요? 네, 의혹이 나왔던 2일 당일에 입장을 냈습니다. 네, 이 3시간 만에 업체 선정이 마무리됐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 시스템을 잘못 이해한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또 후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로서 이름에 오른 것은 이 감사이드에서 이름을 올린 것이지 즉 실제로 후원을 해서 올린 것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도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민주당의 국정조사서 제출 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어떤 특정 집단에 정치적으로 이룰 곳이 없다는 그런 개념 속에서 국정 운영을 방해하려는 악의적인 프레임 공격 등은 단호히 저희들도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나타난다고 하면 바로 사정당국이라든지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감시기구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탁현민 전 청와대 비서관이 김건희 여사 측과 관련돼서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요? 네, 그 탁 전 비서관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인이 밝힌 내용인데요. 김건희 여사 측이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게 있어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5월에 이제 탁 전 비서관이 한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언급한 내용과 관련이 된 건데요. 당시 진행자인 김어준 씨가 이 대통령 관저로 결정된 이 외교부 공관과 관련해서 김 여사가 공관에 갔다가 저 나무 잘라야겠구만이라고 했다고 한다라고 주장을 했죠. 이 탁 전 비서관은 이 본인도 나무를 자르면 좋겠네요라고 했다는 말을 누군가로부터 들었다 이런 말을 전했는데요. 당시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고 이 허위 사실 유포한 이들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상황실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경찰 법카 의혹 김혜경 출석 통보 김건희 논문 논란 가열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어제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가 2차례 열렸죠.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가 난타전을 벌이는 가운데 3위를 달리는 강훈식 후보, 양측 모두를 견제했습니다.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토론회 소식 정리했습니다. 돌아온 다정의 돌아온 간판 코너 주민 픽4 시간입니다. 어제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가 오전과 오후 연이어 2차례 열렸는데요. 이 토 나올 정도로 광복절을까지 일을 시킨 남자, 복국장의 시선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당연히 토론회 읽어준 남자, 효익남 박마커에게 향했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 두 토론회 소식을 쉽고 재밌게 읽어드릴까 합니다. 어제 집중적으로 전해드렸던 당원 80조 개정을 둘러싼 설전은 제외를 하고요. 이렇게 4개의 하이라이트를 꼽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픽, 손부터 씻고부터 주민해보겠습니다. 박용진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준호가 핸드폰을 보는 상태로 예, 글쎄요, 안 쳐다보시더라고요. 심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아마 중요한 무슨 검색을 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난 7일 이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제주 지역 합동 연설회 때 벌어진 일입니다. 이 박용진 후보가 정견 발표를 마치고 단상을 내려가서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때 이재명 후보가 박 후보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악수를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박 후보가 악수를 청하자 이 후보가 이 휴대폰에 시선을 고정을 한 채 앉아서 손만 내미는 모습인데요. 이를 두고 노룩 악수라는 말까지 나왔죠. 이 박 후보가 이후 괜찮다고는 했지만요. 이 후보도 내심 이 일이 마음에 걸렸었나 봅니다. 어제 오전 토론회 직전에 박 후보에게 사과를 건넸다고 하는데요. 오늘 박용진 후보님은 우리 화장실에서 만나가지고 인사를 했는데
여기 들어올 때는 또 악수를 안 해가지고 혹시 또 영상이 문제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화장실에서 제가 미처 손도 닦지 않으신 이재명 후보님께 손을 내밀었고 제가 얼른 악수를 이재명 후보님이 아이고 미안했습니다 이러면서 그 주먹 악수를 했어요. 만약에 손을 덥석 잡았으면 약간 아직 씻기 전이셔서 이 사과를 건넨 장소, 이 화장실이었는데요. 사과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하필 타이밍이 볼일을 보고 나서 손을 씻기 전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통성명도 손부터 씻고 하는 게 정석이죠. 다 쌌냐? 야, 휴지를 이렇게 많이 쓰면 어떡하냐? 세금도 안 낸 X가. 혼자야? 아직 싱글이야. 이 후보는 이 본격적인 토론 진행에 앞서 박 후보에게 다시 한번 사과했는데요.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날 제가 다른 거 뭐 집중을 하느라고 분들하고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 갖췄는데 미안합니다. 별 말씀. 많이 섭섭하실 텐데 앞으로는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운할 건 없었고 다른 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걱정했습니다. 두 번째 픽은 잘못했음데 그냥 가라인데요. 이 후보와 박 후보 막상 토론이 시작이 되자 웃음기는 싹 사라졌습니다. 특히 박 후보는 오후에 열린 TV 토론회에서 이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번엔 노룩 악수가 아니라 지난 지방선거 때 인천 계양을 출마를 문제 삼았는데요.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 계양을 공천이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또 가장 1번에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어도 어떤 해명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과를 하시거나 라고 하는 게 정치적 책임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과하라.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잘못했음. 이 네 마디야. 박 후보는 이 후보의 셀프 공천 논란을 직격했습니다. 이 당 지도부에 인천 계양을 출마 의사를 전달한 것 자체가 셀프 공천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지선 패배에 대한 사과를 재차 요청했습니다. 왜 의견을 냈냐? 요청을 하셨고. 의견을 왜 낸? 의견을 낸 거죠, 의견. 나가기 싫다라는 의견이셨어요? 아니면 나가고 싶다라는 의견이셨어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셀프 그리고 공천이라고 제가 얘기를 먼저 하는 조금만 더 거고. 말씀드릴게요. 셀프 공천 관련해서는 그렇게 한다고 쳐요. 선거 결과가 어떤 책임지겠다고 했었던 그런 기준을 못 미치는 패배로 나타났고 많은 분들이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과의 말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마디만 하면 적어도 끔찍한 일은 피할 수 있다. 잘못했음. 딱 이 네 마디다. 박 후보 이 잘못했음이란 딱 네 마디 사과를 바란 듯한데요. 이 후보로선 노루각수도 사과를 했는데 하루에 2번이나 사과를 하기는 내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돌아온 이 후보의 대답은요. 그냥 가라. 일단 내음절을 지키긴 했지만 이 박 후보가 원한 답은 아니었죠. 이 후보는 오히려 자신이 나서 당을 혁신하는 게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는 방식이라고 반박했는데요. 박용진 후보님의 얘기가 전적으로 틀린 건 아닌데 일면의 타당성이 있죠. 저는 책임을 지는 방식이 이 당이 더 나은 상황으로 바뀌어서 다음 선거부터라도 이길 수 있게 혁신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는 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 판단이 옳은지 여부는 우리 박용진 후보의 의견도 있지만 전 당원과 국민이 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후보는 실망감을 고스란히 표출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거듭 사과를 유도했지만 끝내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최선을 다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앞으로는 이렇게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 한마디 듣기가 이렇게 어렵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 헛소리 그만하고 몸성할 때 그냥 가라. 세 번째 픽은 왜 입장을 바꿔요입니다. 아니 왜 입장을 바꿔요? 내 입장이 훨씬 좋은데. 박 후보는 이재용 사면 논란에 대한 이 후보의 말 바꾸기를 비판했는데요. 이재용 총수 회장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찬성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제가 이래라 저래라 또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의견을 내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론을 판단해서 뭐 권한 있는 사람이 결정하겠죠. 그게 좀 안타까운 게 입장이 계속 바뀌셨다고 제가 대선 때도 뭐라고 막 한바탕 제가 비판을 했었던 것 같은데 여전히 그러시네요. 과거 이 후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죠. 이 가진 자에 대한 특혜는 더더욱 안 된다며 이 단호함을 드러냈던 바 있는데요. 저는 사면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 만약 정말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엄청난 부와 권력, 영향력을 가진 그런 분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꾸 특혜받고 이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 후보는 이 후보가 지금 와서 입장을 번복하는 건 원칙이 없는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살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강하게 절대 사면 불가 대상으로 못 박자고 하셨는데 지금은 여론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시고 대통령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얘기하시면 너무 흔들린 거 아니냐.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똑같은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특히 정치는 그렇죠.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사면을 찬성하는 상황에서 과거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그걸 원치 않을 때 그때의 판단과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는 박 후보도 마찬가지로 말을 바꾼 적이 있다고 역공을 펼쳤는데요. 그 자체가 틀렸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입장 번복 역시 정당화했습니다. 박용진 후보께서도 전에는 법인세 감세를 주장했지만 1년 지난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용 회장의 사면 문제는 그 자체가 뭐 절대 진리이거나 아니면 어떤 게 반드시 해야 될 정해진 규범이 아니고 네, 마지막 픽은 독인, 객인인데요. 1, 2위 후보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 이 강훈식 후보의 허를 찌르는 질문 공세도 돋보였습니다. 우선 이 후보가 대표가 되면 공천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꼬집었는데요. 박용진 후보가 당의 사당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뭐 강병원 후보가 이전에 공천권 내려놓기 네. 경선 예비 경선에서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공천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네. 있고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고 이 후보만 때리진 않았습니다. 현재 3위인 강 후보로선 박 후보도 제쳐야 할 상대인 건 마찬가지죠. 맞아요. 그쪽 오빠 재수 없어요. 그렇다니까. 그쪽도 마찬가지고. 강 후보는 이 박 후보의 주장이 모순이라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재벌 개혁과 동시에 법인세 인하를 주장한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재벌 개혁은 해야 된다고 하면서 법인세는 인하한다. 이게 약간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지점인데요. 그때 주장했던 거 지금은 좀 다르다. 그게 아마 어떤 경제적 사정 때문에 달라진 것입니까? 자, 이렇게 어제 열린 민주당 당대표 토론회를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장면을 오늘의 원픽으로 보셨나요? 이 준픽4에서는 복 국장이 직접 주민 한마디를 정리한 게 국룰이지요. 다른 소식들은 들어가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준우의 준픽4였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의 독주가 뭐 두드러지는 그런 상황이고 약간 흥행에 지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워낙 이재명 대세론이 좀 확연하다 보니까 이 당원들이 절반 넘게 투표를 좀 포기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1, 2차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율이 50%가 안 됐고요. 그래서 당내 일각에서는 4.7 재보선 참패 속에 치러진 2021년 전대 투표율보다 더 낮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최근 전대 판세를 두고 이 어대명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했다가 국회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랬다라고 주워 담았었는데요. 경선 흥행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한 말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현재 2위인 박용진 후보는 이재명 대세로는 착시 현상이라면서 투표 동료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상했던 것만큼 컨디션 효과가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관계자가 대통령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고 국민의힘은 자중질환한 지금이야말로 당 지지율을 확 올릴 수 있는 타이밍인데 온전히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 없어 아쉬운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친 이재명계 후보들이 대거 상위에 포진한 최고위원 선거 역시 싱겁게 흐르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세론이 최고위원 선거에까지 미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자, 오늘 저녁에 또 토론회가 있으니까요. 관련된 내용도 저희가 정리를 해서 내일 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7시 30분에 시작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백반장 고생했어요. 네, 피곤해 보이네. 연습 중이에요, 리액션. 뭘? 진짜요, 이렇게.